시키고 하실 거예요. 예. 말씀만 하세요. 잘 치세요. 자, 메인 교재. 빨간색이 반짝반짝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하잖아요. 예, 녹화 중입니다. 자, 메인 교재 324페이지. 324페이지. 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뭐 약간 했습니다. 약간 했고, 일단은 뭐 시간을 저희가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링크해 드렸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그 단톡방에 링크가 돼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자료 파일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단톡방에. 그런데 간단하게만 보죠. 자, 프린트물 한 장짜리 보시면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오케이.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는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그냥 야매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말하자면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건저당이면은 앞에 거는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 후순위 있는 것들은 말소 대상이죠. 그죠?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간에 말소 기준 권리는 7개가 있고 7개를 반드시 암기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1번에 건저당, 저당, 2번에 가압류, 압류, 3번에 담보가등기, 4번에 경매등기, 5번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데 가로 안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2차적이고 보충적으로 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데 최선순위 전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한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7개라 그랬죠. 그죠? 건저당, 저당,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전세권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전부 전세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최선순위 1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돈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하거나 경매 쳐야 됩니다. 자, 그 얘기들 나와 있죠. 그죠? 다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저번 시간 다 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 링크를 복습해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자, 교재 324페이지 말소 기준 권리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거기 각주 1번에 민사집행법 91조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고 넘어갑니다.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자, 여기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매수인이 낙찰자죠. 매수인의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동그라미 1번에 건저당, 저당, 동그라미 2번에 가압류, 압류 나왔죠. 그 다음에 3번에 담보가등기, 4번에 경매등기 해서 6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6개.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세권을 빼놓고 6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재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전세권도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교재도. 3번에 항상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 동그라미 1번 건저당 저당하고 동그라미 2번 경매 등기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자, 밑에 방가로 1번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에 자, 넘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잠깐 했잖아요. 그죠? 예, 복습 삼아 보시는 겁니다. 326페이지에 사례 4-1번 박스 안에 보면은 건저당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으면은 첫 번째 칸에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밑에 거는 다 날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사례 4-2번을 보면은 1번에 전세권 들어가 있고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다른 말로 보전 가등기가 들어가 있다.
세 번째 칸에 건저당, 네 번째 칸에 이 건저당권자가 경매 쳤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 건저당권자가 경매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저당보다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늦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건저당보다도 전세권 등기죠. 전세권 등기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경매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아닙니까? 그럼 대항력 행사에서 만기까지 살다가 그때 나갈 때 소유권자한테 100% 받고 나가죠. 또는 뭡니까? 한 1년 만에 경매가 들어갔다. 기분이 안 좋죠? 그럼 돈 받고 나가야 되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배당을 두 번 받는다 그랬잖아요.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고 확정일자 찍었으면 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고 그래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후순위로 들어갔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입찰권자죠. 경매 들어가서 누가 낙찰을 받으면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안 나가고 버티면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는 딱 하나 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를 따져보고 확정일자 찍었으면 우선 변제를 따져보고 그래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그죠?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나옵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 후순위 전세권인데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거는 선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배당 요구해서 배당 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 행사로 갈 거냐 배당 요구할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항력 행사할래 돈 받고 나갈래 여기도 대항력 행사할래 돈 받고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고 후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 첫 번째 대항력이 없죠. 왜냐 말소 기준으로보다 늦게 들어갔잖아요. 늦게 전입신고하거나 늦게 전세권 등기하면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선택지가 뭐밖에 없습니까? 배당에 들어가는 거죠. 배당에 돈 받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항력 행사하면 100% 보호를 받죠. 여기는 대항력 행사에도 100% 배당 요구해도 미배당 보증금도 낙찰자가 인수를 하니까 100% 보호를 받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선택하게 되면은 배당을 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날아가는 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순위 전세권자는 거의 사례를 보면은 99.9% 전부 다 대항력 행사로 갑니다. 배당 요구했다가는 다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덜 받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날아가는 돈이 돼버리죠. 그죠? 법적 근거가 뭐냐? 민사집행법 91조 사항 단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튜브를 다시 보세요. 그 링크 해드린 거.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이 끝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후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돈 받고 나가야 되죠. 그럼 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럼 배당을 받죠. 이 전세권은 최우선 변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이 전입신고하는 임차인들은 전입신고했으니까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 전세권자는 전입신고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했으니까 배당 요구하면은 배당에 들어가는데 최우선 변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등기친 물건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배당에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이제 우선 변제권 배당에만 들어갑니다. 그러고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죠? 자, 그에 관련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고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나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세권 등기가 먼저 들어가고 전세권 등기가 나중에 들어갔을 때 자,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고 배당 요구할 수가 있고 대항력 행사 또는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돈은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이 사람도 배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냐, 인수하지 않냐, 거기서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배당을 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여기도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여기도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해서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 이때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저번 시간에 유튜브에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례 4-2번을 보면은 첫 번째 칸에 22년도 4월 달에 전세권이 일바따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세 가지 조건을 갖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전세권이 들어갔고요. 4-2번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이 들어갔고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가 들어갔죠. 다른 말로 보증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들어갔습니다. 가등기 들어갔고 세 번째에 들어간 게 건저당이 들어갔고요. 건저당이 들어갔고 네 번째 이 건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전부 전세가 돼야 됩니다. 전부 전세.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최선순위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1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 빼고는 맨 앞에 전세권 등기가 일바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 권리가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돈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자가 본인이 경매 치든지 딴 사람이 경매 쳤을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세권이 이 조건을 갖췄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조건을 다 갖췄다, 전세권자가 경매 치거나 건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쳤을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럼 이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밑에는 다 말소 대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보셨듯이 대항력 행사에서 만기까지 살다가 100% 받고 나가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급대가리 없이 배당 요구하게 되면은 그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다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왜냐? 민사집행법 91조 사항 단서에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급대가리 없이 배당 요구하면은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렇게 모서리 박아놨지 않습니까? 전세권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덜 받은 거를 낙찰자한테 주장을 못해요. 전세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누차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 그럼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밑에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99.9% 이게 경매가 넘어가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죠. 보면 이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대부분 다 그냥 99.9% 전부 다 대항력 행사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대항력 행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항력 행사로 갔으니까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이 전세권자가 한 10개월 뒤에 만기가 돼서 나갈 때 나한테 보증금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별도로 내줘야 됩니다. 그죠? 대항력 행사로 갔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 선순위 전세권이 되고 선순위 가등기 아닙니까? 선순위 가등기도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 4-2번의 박스 밑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도 먼저 설정된 전세권과 보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 전세권이 대항력 행사로 갔다고 전제하고 지금 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본인이 경매 치거나 본인이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은 그리고 집합 건물에 들어간 전부 전세가 되고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 이거부터 날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항력 행사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 대항력 행사했으니까 낙찰자가 인수, 선순위 가등기 낙찰자가 인수 이렇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단 전세권자 갑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그럼 이게 만약에 전부 전세고 배당 요구했으면은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러면은 그 전세권은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 오른쪽 이러한 경우에 전세권의 소멸이 을의 가등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의문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거는 요게 경매치거나 전세권이 경매치거나 배당 요구를 해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은 요건 후순위 가등기가 되니까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말소 대상이 돼버리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즉 을의 보전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원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갑의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은 전부 전세가 돼야 됩니다. 집합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룸 건물에 방 하나에 일부 전세권 들어갔다. 그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이유도 다 설명드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이제 갑의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전제했고 경매치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 그렇다면은 을의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전세권보다 후순위 가등기니까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을의 보전 가등기는 전세권자인 갑이 배당 요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가등기는 인수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대항력 행사로 갔다. 그러면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니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본인이 경매치거나 본인이 이 건저당권자가 경매쳤을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작동할 수가 있죠. 대신에 전부 전세가 돼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서. 그럼 이게 배당 요구를 해서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은 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등기니까 종이 조각이죠. 그죠? 말소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례 4-3번. 저번 시간에 계산 문제 덜 푼 거 있죠? 다음 시간에 그 자료 갖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 어차피 마저 풀어야 됩니다. 뒤에 몇 문제 덜 풀었잖아요. 사례 4-3번 전세권 가등기 건저당. 첫 번째 칸에 전세권이 들어갔고 두 번째 가등기, 세 번째 건저당. 자, 전세권자 갑이 자 본인이 경매 쳤습니다. 전세권자 갑이 네 번째 칸에 임의 경매 쳤지 않습니까? 전세권은 임의 경매도 가능하고 강제 경매도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 쳤다. 그러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가등기, 그 밑에 있는 건저당 전부 다 말소 대상이 됩니다. 사례 4-4번 가처분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저당. 자, 첫 번째 칸에 가처분이 들어갔습니다. 가처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건저당이 들어갔고 이 건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죠? 예. 저번 시간에 됐었죠? 간단하게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후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원칙이고 후순위 가처분은 말소 대상입니다. 소멸됩니다. 밑에 있으니까.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고 여기도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외는 뭡니까? 거꾸로 나와야 되죠. 예외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소멸되는데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는 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죠.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한다면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 가처분은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이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니까 저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선순위 가처분은 지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협조를 안 하잖아요. 소송하시면은 다 지워집니다.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런데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멸이죠. 그죠?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소멸되는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가처분, 두 가지는 소멸되지 않고 후순위 가처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건물 철거 가처분, 땅 주인이 하는 거죠. 땅 주인이 건물 철거 가처분 이거 하고, 두 번째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가처분. 이 두 가지는 후순위로 들어가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 봅니다. 4-4번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을의 건저당보다도 선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게 원칙이니까. 만일 선순위 가처분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후순위 가처분이죠. 후순위로 가처분이 들어갔으면 소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선순위 가처분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런데 후에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은 낙찰자는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죠. 이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데, 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선순위 가처분을 내가 떠나야 되죠. 선순위 가처분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얘기는 이 가처분을 건 사람이 소송할 때까지 시간이 몇 년이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3년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사집행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가압류나 가처분 들어갔을 때 3년 이내에 소송하겠다. 이렇게 선점포고 들어간 거잖아요. 자, 소송 들어옵니다. 자, 근데 경매가 넘어가서 내가 이거 낙찰받아서 소유권 취득을 했다. 이 가처분을 떠나야 되죠. 그죠? 그럼 가처분 건자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부담을 떠나야 되죠. 그래서 원래 A가 소유권자인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이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가처분 걸었는데 소송에서 B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B 아닙니까? B. 그럼 낙찰자는 소유권 뺏긴다 이런 얘기죠. 소유권 뺏긴다. 왜냐하면은 이 건저당은 누구를 대상으로 돈 빌려줬습니까? A를 대상으로 돈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A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건저당권자가 경매 친 거잖아요. 낙찰자도 이 경매에서 낙찰받았고. 근데 소송 결과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게 확정됐습니까? 소유권자가 B라는 거죠. 그럼 이 건저당은 뭐예요? A한테 돈 빌려줬지. 진실된 소유권자인 B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체가 뭡니까? 허무이죠. 허무인.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허무인을 대상으로 돈 빌려줬죠. 그죠? 건저당도 무효가 되고, 건저당에서 나온 임의경매도 무효가 되고,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도 날아갑니다. 그죠? 소유권 뺏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사례 4-5번. 첫 번째 칸에 임차권이 먼저 들어갔고, 두 번째 칸에 가처분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건저당이 들어갔고,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들어왔고, 건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저당이 임의경매 쳤고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선순위 임차권자하고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선순위 가처분은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고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권자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항력 행사하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배당받고 소멸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도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해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병의 건저당보다도 선순위 가처분하고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만일 위 가처분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소멸 대상이 된다. 가처분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 갑은 후일 가처분권자가 3년 이내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에서 승소해서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을 때 가처분권자한테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첫 번째 이제 임차권자가 들어갔고요. 임차인. 그럼 영순위로 소유권자가 A라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자는 누구하고 계약서 썼습니까? A하고 계약서 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처분이 들어갔는데, 이 가처분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가처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설을 보면은 이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이 소유권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B가. 그럼 B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 아파트 소유권이 원래 내 건데 왜 이 사람 명의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송하기 전에 이 소유권자가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은 이 B는 머리가 더 아프죠. 그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꼼짝 마라. 소유권을 딴 데 넘기지 마라. 너를 상대로 소송할 테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 자체를 대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고 3년 이내에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소유권 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소송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됐고 세 번째에 들어간 게 지금 건저당이 들어갔습니까? 가처분 건저당. 예, 건저당이죠. 건저당. 건저당 들어갔고 네 번째 전세권 맞죠? 전세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건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쳤죠, 그죠? 그럼 경매가 들어갔을 때 말소기준권리가 뭡니까? 요게 말소기준권리죠. 건저당이 맨 앞에 있으니까요. 건저당이 말소기준권리고 선순위 임차권자, 선순위 가처분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임차인은 선택지가 두 가지나요, 그죠? 선택지 대항력 행사로 갈 거냐 또는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을 거냐. 대항력 행사로 가면은 나중에 1년 뒤에 나갈 때 그때 소유권자한테 100% 받고 나가는 거고 만약에 배당 요구 선택을 하면은 배당을 두 번 받죠. 최우선 변제를 따지고 확정일자 찍었으면 우선 변제를 따지고 그래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항력 행사 가면은 낙찰자가 인수 배당 요구하면은 배당 받고 못 받은 것도 낙찰자가 인수 이렇게 되는 거고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 가처분이 이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 가처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원칙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죠. 그죠?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낙찰자가 있습니다. 갑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가처분권자 B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B로 바뀌는 거죠. 그죠? B로. 그러면은 낙찰자는 소유권 뺏긴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소유권자가 B라는 거를 법원이 정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낙찰받은 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저당을 누구한테 돈 빌려줬죠? A한테 돈 빌려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소유권자가 B라는 게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A는 뭐다? 허무인이죠. 없는 사람이죠. 허무인한테 돈 빌려줬다? 이 건저당이 무효가 되고, 건저당에 기한 임의경매도 무효가 되고, 낙찰받은 갑도 작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설명을 안 하고 피보전 권리가 이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가처분 걸었다는 전자하에서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 4-6번. 첫 번째 칸에 임차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가처분, 세 번째 건저당, 네 번째 전세권, 그 다음에 경매를 쳤는데 누가 경매 쳤는가 하면은 아까는 건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쳤죠. 사례 4-6번은 첫 번째 칸에 임차인이 강제 경매 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사례인데 임차권자가 이제 강제 경매 친 사례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소유권자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임차권자가 있고 이걸 이렇게 하죠. 영순위 소유권 그 다음에 1번에 임차권자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가처분이 들어갔고 세 번째가 건저당이 들어갔고 네 번째가 전세권인가요? 전세권 들어갔고 아까는 이 건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쳤는데 이 사례는 이 임차권자가 강제경매 쳤다 이렇게 됩니다. 강제경매. 그러면 강제경매 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집행권은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다 공부하셨죠? 이 전세권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임의경매도 가능하고 강제경매도 가능하고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임차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강제경매만 가능하죠. 그죠? 임의경매는 할 수가 없죠. 담보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다 배웠던 것들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임차권자가 강제경매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경매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뭐가 됩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임차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는 아까 보셨던 그 7개밖에 없어요. 건저갑, 당변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아까처럼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가처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자는 선택지가 아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대항력 행사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임차권자가 본인이 경매 쳤으니까 이건 배당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배당 받고 소멸됩니다. 그럼 배당을 따져야 되죠. 아까처럼 최우선 변제가 있고 확정일자 찍었으면 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고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따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도 역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전자에서 해석 한번 보죠. 자, 329페이지 이 경우 갑의 선순위 임차권이 있고 그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 말소 기준 권리는 여전히 병건저당이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오직 등기부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등기부에 기입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하는 권리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뭔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말소 기준 권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되는가 하면은 등기부상의 권리가 돼야 됩니다. 등기부상에. 등기부에 찍혀야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나중에 주택임차권 등기 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고 처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고 들어가잖아요.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빙빙 꼬아가지고 말을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따라서 임차권자 갑이 그 우선 변제권에 기하여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확정일자 찍었다 이런 얘기예요. 최우선 변제는 변론으로 하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 확정일자를 이때 들어갈 때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찍었죠, 그죠? 그럼 우선 변제권 배당 들어가서 얘가 1등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건저당이 등기 쳤으니까 얘가 배당 순서 우선 변제권 1등, 얘는 2등이 됩니다.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고 얘가 3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자 갑이 우선 변제권에 기하여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고 소멸한다 하더라도 가로 안에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면 그 범위 내에서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병의 건저당에 우선하는 을의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4-17번 첫 번째 칸에 건저당이 들어갔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 밑에 거는 다 소멸 대상입니다. 임차권 소멸, 건저당 소멸, 다 소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은 자, 건저당과 관련해서 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2번의 건저당, 3번의 건저당, 4번의 건저당, 자, 5번에 자, 임의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얘가 경매 친다는 얘기예요. 얘가 경매 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경매 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까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경매가 넘어가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죠? 그럼 얘가 경매 쳐도 얘 다 날아가는 거고 얘가 경매 쳐도 어차피 다 날아가는 거고 얘가 경매 쳐도 말소 기준 권리는 얘가 되죠. 얘가 경매 쳐도 말소 기준 권리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수를 나눠서 보면은 얘가 만약에 임의 경매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얘가 이제 배당을 받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익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익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익녀라는 게 뭡니까? 경매 친 사람이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배당 받아야 되는데 경매 친 사람이 앞에 놈들 다 배당해 주니까 경매 친 나는 빵원이다. 그게 무익녀죠. 무익녀.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무익녀 상태가 되면 경매가 캔슬됩니다. 없던 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순위 건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쳤을 때는 아무리 유찰되고 만약에 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얘가 1순위 배당권자니까 경매 친 사람이 무익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원짜리 한 장은 무조건 남아요. 그럼 경매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근데 얘가 만약에 임의 경매 쳤다. 얘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여기부터 배당 할 거 아닙니까? 얘가 100%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얘가 100%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얘가 받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유찰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 그래서 소유권이 있는데 2번 건저당권자가 있고 3번 건저당이 있고 4번 건저당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경매 쳤다 이런 얘기죠. 임의 경매 치면은 역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럼 1차 때 만약에 10억에서 시작을 했다. 유찰됐다. 2차 때
만약에 30%의 저감 조치하면 7억까지 떨어지죠. 그죠? 7억. 유찰됐다. 그 다음에 또 유찰돼서 3차, 77에 49, 4억 9천까지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만약에 3차 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4억 9천에 누가 입찰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배당을 받고 얘가 배당을 받는데 얘가 덜 받고 얘는 빵원입니다. 얘도 다 못 받고 빵원이다. 4억 9천 갖고는. 그러면은 2차 지나고 3차 사이에 담당 공무원이 이거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회차 때 4억 9천인데 최저 매각 가격에 누가 입찰 들어오면은 얘는 100% 받는데 얘는 어중간하게 받겠죠. 그죠? 얘는 빵원입니다.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무익녀잖아요. 경매를 얘가 쳤는데 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게 무익녀라고 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경매 친 사람은 무익녀가 되면은 경매를 없던 일로 경매를 캔슬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경매 친 사람은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남 좋은 일만 하고 자기는 빵원입니다. 그럼 미쳤다고 자기가 발품 팔아가지고 경매 칩니까? 그죠? 그럼 요 2차하고 3차 사이에 한 달 뒤에 3차 때 최저 매각 가격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얘는 100%고 얘는 한 60% 받고 40% 못 받고 경매 친 사람은 빵원이다. 그럼 무익녀 상태가 되니까 경매를 캔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등기가 날아갑니다. 이 사람한테 최고장이 날아갑니다. 아니 3차 때 최저 매각 가격에 누가 입찰 들어와도 위에 놈들 다 주고 나면은 당신은 빵원이라서 무익녀 상태가 된다. 당신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를 취하시키려고 캔슬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지를 줍니다. 이 사람한테. 나중에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옛날에 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얘기. 그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경매 캔슬 당할래? 아니면은 잉여 가격을 네가 제시할래? 잉여 가격. 잉여 가격을 제시할래? 그럼 선택지 주는 거죠. 경매가 없던 일로 되든지 캔슬 돼가지고 지금 무잉여가 될 판인데 네가 그럼 잉여 가격을 제시해라. 그럼 4억 9천 갖고는 얘는 빵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100% 받고 얘가 100% 받고 얘가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남을 가격, 잉여 가격을 네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럼 4억 9천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돼야 얘가 100%, 얘가 100%, 얘가 100원짜리 한 장. 그럼 6억 정도가 된다. 그럼 6억을 제시를 해야 돼. 잉여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이 4억 9천이 아니고 6억으로 바뀝니다. 6억으로. 이게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산 처리도 되고. 그럼 3차 때 들어가는 사람은 4억 9천이 기준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이 6억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가격 이상을 써내야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억에도 아무도 안 들어왔다. 아무도. 그러면 본인이 6억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럼 6억에 본인이 이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익녀 상태가 되면은 이제 캔슬 당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잉여 가격을 제시한 다음에 그 잉여 가격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은 본인이 그 가격에 이 부동산을 사게끔 돼 있죠. 그죠? 예. 경매 사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전 수업 시간도 많이 했고. 교수님, 그러면은 그 4번 근저당 권자는 예. 그냥 6억이도 안 팔리다 자기가 사야 된다 그러면 그냥 취소시켜버리는 경우가 없겠네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죠. 경매를 캔슬 당하거나 직권으로 취소시켜 버립니다. 무익녀 상태니까 민사집행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전을 봐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이론 공부하잖아요. 법전을 보고 공부를 해야 이게 머리에 박혀요. 정확하게 뭔 말인가 하는 게. 그런데 어느 경매 학원도 법전을 갖고 하는 학원이 없죠, 그죠?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데 법전을 봐야 된다고요. 그럼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캔슬 당하든지 아니면 잉여 가격을 제시해서 그 가격에 아무도 안 들으면 그 가격에 본인이 사든지 이거를. 그럼 나중에 말을 바꿔서 잉여 가격을 제시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안 살래요. 이럴 수가 있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6억을 입금하라 그래요. 벌써. 얘기는 6억을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돈을 이미 잡아놨죠. 그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돼요. 자, 요것도 이제 이거 뭐 나오다 보니까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례 4-7번.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해설. 자, 근저당이 맨 앞에 있으니까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되잖아요. 이 경우 병의 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은 이 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 밑으로 다 소멸된다. 그 다음 줄. 즉 위와 같은 경우에 병의 근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은 갑의 저당권도
갑의 건저당도 소멸하게 되어서 이게 지금 누가 경매쳤습니까? 병이 경매쳤죠.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칸에 병 건저당이 임의 경매쳐도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 1번 건저당, 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밑으로 다 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 칸에 을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로서 배당받고 소멸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8분 남았네. 8분. 좋죠. 그죠? 집에 갈 수가 있잖아요. 사례 4-8번. 첫 번째 칸에 건저당, 갑의 건저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임차권자가 들어갔습니다. 임차권자. 세 번째 병의 건저당이 들어갔고 네 번째 병이 임의 경매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번째 칸의 임차권자가 1순위 갑의 건저당을 대위 변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돈을 갚아버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건저당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임차권자죠. 임차권이 있었고 세 번째도 건저당이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세 번째 건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쳤죠. 그죠? 병이 얘가 임의 경매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뭡니까? 무조건 1순위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러면 이거 소멸되고 밑에 거 다 소멸됩니다. 그죠? 임차권자는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가 되죠. 그죠? 배당받고 소멸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임차권자가 이제 불안하죠. 왜냐? 여기부터 날아가니까 자기도 말소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배당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건저당권자의 그 채무를 대신 갚아버립니다. 대위 변제죠. 대위 변제. 그럼 빚을 대신 갚아주면은 보통 이제 이 액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대신 갚아버립니다. 경매에서는. 대위 변제하면은 얘는 소멸됐죠. 그죠? 빚을 갚았으니까. 그죠? 그럼 요렇게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죠?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얘는 뭡니까? 본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대항력 행사에도 100% 받고 배당 요구해도 미배당 보증금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전화는 100%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을 때 배당받고 소멸되는데 다 못 받으면은 못 받는 거는 못 받는 걸로 끝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위 변제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자, 해설. 병의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됐다 하더라도 위 경우 원래 말소 기준 권리는 갑의 건저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 을은 말소 대상이 되죠.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은 불안한 거예요. 원금을 못 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차인 을이 1순위 갑 건저당에 대해서 그 사람의 피담보 채권을 모두 대위 변제해버리면 빚을 대신 갚아버리면 갑의 그 저당권은 소멸하죠. 따라서 을이 가지는 임차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니까 이거 빚을 대신 갚아버렸으니까 이렇게 남았죠. 그죠? 그럼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얘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100% 보호를 받죠. 그래서 따라서 을이 가지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존속하게 되므로 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즉 병의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자, 이 경우 낙찰자는 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이유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경우니까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밑으로 다 소멸이니까 내가 인수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안심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낙찰 받고 나니까 경매 절차를 보니까 자, 매각기일에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7, 35, 30 이거 옛날에 다 기억하라 그랬죠?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낙찰 받고 나니까 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대위 변제를 했어요. 요 사건처럼.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권자가 선순위 건저당을 갚아버린 거야.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를 낙찰자가 땄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자였는데 여기서 대입변제를 해버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됐으니까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지금 미배당 보증금을 따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불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불허가 신청하면 이건 100% 받아줍니다. 불허가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각 허가 결정이 이때 확정되죠. 확정되고 불복 방법이 뭡니까? 적시 항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시 항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잔금 납부를 하는 거고 이 사이의 불복 방법이 뭡니까?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나온 거예요. 교재.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는 여기서 불허가 신청을 하면 100%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일이 사태가 발생했으면 여기 가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 100% 받아줍니다. 여기도. 그럼 여기도 구제받고 여기도 구제받잖아요. 그럼 언제 끝납니까? 잔금 납부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근데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법률 관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허가 신청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은 이런 사유는 받아줍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낙찰 받고 나서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다는 게 예. 그 경매과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경매 진행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그 경매 정보지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됐다. 아, 예상하고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렬 종대로 했는데 임차권자가 대위 변제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경매에다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중간중간에. 왜냐하면은 언제 게임이 끝나는가 하면은 잔금 납부를 해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언제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죠. 잔금 납부하면은 소유권자가 완전히 바뀌죠. 근데 그 사이에는 낙찰받았다 할지라도 그 집주인이 빚을 갚아버리면 경매가 캔슬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잔금 납부할 때까지 낙찰자가. 요때까지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유동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한 2분 남았는데 자, 질문 좀 하시겠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